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전에 전패하다시피 했는데 1년 후에 전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1년 후에는 다시 전패할 수 있는 거예요. 당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왜 맨날 누구를 데려올 생각밖에 안 하느냐. 지금 저 여기 와서 본 건 뭐냐면 무슨 무당들 같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에? 아니 뭐 괜찮아요. 이게 뭐 다 보면은 감이잖아요. 뭐 저기 박영선 후보도 그랬잖아요. 눈을 딱 보는 순간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죠.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지금 정말 22세기를 향해 지금 달려가는데. 일단 뭐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피해가 갈 만한 그런 법들이 통과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수처법이랄지 수사권 조정 뭐 후속 법안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3법들, 그리고 사실은 뭐 각종 이슈에 편승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이 더 커지는 법안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형사처벌 더 엄하게 하고 일종의 책임이나 어떤 입증 책임 자체를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법안들이 사실은 꽤 많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공수처법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정말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약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전혀 막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은 국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건 일단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것 같고,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정말 분노,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비호감을 이긴 거죠. 비호감을 극복을 할 정도로 분노 수치가 높았던 거고,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의 그 실정, 그리고 불공정, 그다음에 오만, 무능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부분을 읽어내 보면은 사실 우리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 당이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당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가 또 가장 좋은 시기죠. 당이 변화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오늘 기사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애정 없는 시아버지의 잔소리 같은 그런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20대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다 생각이 비슷하네? 쟤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 이게 힘이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커뮤니티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페미니즘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야, 우리 다음번에도 한 것을 몰아주자. 그래야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우리 무서워한다. 그걸 깨달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20%의 만약에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올라가서, 그리고 이게 남녀가 결국은 동조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동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투표를 던지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 세대가 70% 가까이 한 당을 몰아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결정적인 그런 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쏠림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고 20대의 투표 참여율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럼 20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은 현 정권이 자신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그 세력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한테 지금 사실은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밑에 숨어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일자리하고 집, 주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해법을 못 해주면 오히려 반대로 니들한테 저번에 표를 몰아줬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당히 무섭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늘 왜 20대 이야기를 하느냐. 표는 40대가 더 많은데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당원 당규 집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일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우리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언에 맞춰서 내일의 세대인 미래 세대인 20대하고 10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이익에 맞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고 일단은 합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워낙에 지금 사실은 지지세나 또 중도층의 반감도 심하기 때문에 합당을 하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우리 당에 바라는 것,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합당을 하라는 게 보다는 변화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합당이라는 게, 통합이라는 게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 합당 안 했어요. 작년 4.15 총선 때는. 그때는 통합 안 했나요? 야권 통합했었잖아요. 근데도 그거 가지고는 안 나왔어요. 왜? 목소리가 똑같았으니까. 합당을 하고서도 그 전에 있는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합당으로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에 그렇게 자꾸 목을 매는데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그럼 인기 떨어지면 그땐 또 어떡할 거냐고. 그죠? 옛날에 반기문 총장 뭐 데려오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기 떨어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 데려올 사람 더 영입해 올 사람 없으면 그냥 이제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그것만 가지고 뭐 그게 마치 뭐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상상력 부족 같아요. 결국은 우리 당에 오신다고 봐요. 우리 당에 오시는데 우리 당으로 들어오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과거 우리 당의 그 이른바 전 대통령 두 분을 그분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 두 분을 구속시켰던 장본인으로서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불공정하고 불이다라고 이렇게 수사를 했던 분 입장으로 봤었을 때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뭔가 당의 얼굴이나 간판이 좀 바뀌면 그럼 본인이 이제 들어오시기는 상당히 좀 쉬워지겠죠. 그리고 명분이 살겠죠. 이 당이 바뀌었으니까 이 당에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만 되게 젊잖아요. 생각하는 던지는 화두들이.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인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당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다시 스티브 잡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저 그랬던 회사가 지금 사실은 세계 최인류 회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가 리딩을 하느냐 부분 그리고 누가 결정을 하느냐 부분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해보면은 우리 초선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의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당의 정책 결정 구조, 그리고 당이 어디에 뭐 중점을 줘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노동과 복지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치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공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공천을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초선들은. 반면 중진들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죠? 합당을 누구랑 해야 된다,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당이 어떻게 된 건데 당의 체질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수혈할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결국은 제가 봤었을 때 초선과 지금 그 중진관에 있었을 때 어떤 균열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소들은 뭐냐면 당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왜 맨날 누구를 데려올 생각밖에 안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그걸 먼저 느끼는 거예요. 저기는 어떻게 정치 공학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표가 더 나올 것인가, 누가 데려오면 더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정말 염증이 나는 거죠. 그거는 일단은 당 대표는 당원의 대표이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당원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모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서는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지금 이렇게 지금 결집되고 있는 의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당이라는 이 표피, 이 껍질들 이거 깨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작업들을 누군가는 반드시 할 거고 아무도 안 하면 저라도 할 거예요. 중진들이 그 변화 욕구를 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힘으로써 이렇게 만들어 묶어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나서 아마 니네가 하면은 못할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겠죠.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이런 거예요. 뭔가 이 길을 떠나서 이제 우리 길을 떠나서 나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길 나가면은 너 얼마나 거기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나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죠. 그거는 결국 기득권의 성 안에서 멈추자는 것이고 저는 그 성을 깨고 나가야 된다. 이 안에서 성 안에서 우리 이렇게 살다가 결국 서서히 말라 죽는 건데 나가야 된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 밖에 나가면 무서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지금 겁을 주는 거죠. 오히려 1년 전에 당을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놨던 분은 쫓아냈어요. 그분의 경험은 우리가 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들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고요. 초선들은 뭐 우리가 초선들이 당을 깬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파 갈등을 가지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나가서 우리는 당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이 믿어주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당이나 우리 당과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은 건 약간 그 답을 만들어내는 정당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학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과학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서 해법을 만들어내서 그걸 실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저 여기 와서 본 건 뭐냐면 무슨 무당들 같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괜찮아요. 네. 이게 뭐 다 보면은 감이잖아요. 제대로 분석 같은 것도 안 하고 해법도 안 만들어내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좀 우리나라 정치엔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당 운영도 그렇고.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에 정말 민감하고 결국은 그런 팬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정책이고 뭐고 간에 결국은 이게 이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이 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당하고 쫓아가서 니네 요구사항 들어줄 테니까 이런 거 문제 제기 안 하고 조용히 해줄 테니까 뭐 우리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해서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 내부에서 자강을 하고 쇄신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협치로 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약간 강한 당대표.
저는 뭐 결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으면 사심이 없고 원칙을 지켜서 가면은 원칙과 정도를 따라서 가겠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절로 저는 거기서 리더십이 생긴다고 보거든요.